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계획을 해온 일련의 과정상 하나의 또 다른 과정일 겁니다. 핵실험 자체를 20년 장기 프로젝트 정도로 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하다는 북한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알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일본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막지 못했을까요? 북한을 국내 정치의 정쟁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무기만 사모았지 않았나요?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고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핵은 또 있죠. 우리 안에 원전도 있고요. 중국이 중국 동해안을 따라 수백 개의 원적 발전소를 건설할 거라고 합니다. 이 중 몇 개가 사고 나면 방사능은 바람 타고 어디로 오죠? 북한 미사일 관련 늘상 듣던 정부의 대응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월 4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ICBM 화성 14형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서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앞으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견해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가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미 FTA 타결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였죠. 김정은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부에 연결해서 앞으로 한미 FTA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3부와 4부 시간입니다.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이죠.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의 앞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배재대 정인준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 그러죠. ICBM 화성 14형 발사 성공했다.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3시 30분에 중대 발표한다 그러다가 바로 그 내용이겠죠.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가 언젠데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 속내가 무엇인지, 또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규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별 중대 보도를? 네, 예상한 바와 같이 ICBM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요지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저는 북한이 너무 벼랑 끝 전술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 이제 물론 미국 시간은 당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시간으로 7월 4일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날에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뭔가를 이제 모색해보자라고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또 이틀 후에는 G20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또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독트린이라고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미리 밝힌 마당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벼랑 끝 전술이 아닐 수 없고요. 또 그 이유는 작년 9월 9일 날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미국의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이 최초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바로 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 6개월 이상 지나고 나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핵 탄두가 한 20개 이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한 10,000km 이상 날아갈 수도 있는 능력을 보여준 ICBM 발사 성공을 선언을 해버렸으면 미국 핵 공격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그동안의 주장대로 또 형성되고 있는 여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또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네. 북한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이냐, 어떤 그 급진적인 그 선제 공격이냐 선택인데 그러한 부분에 너무 지금 일찍 극단적인 카드를 뺀 게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핵폭탄을 가진 나라와 전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예. 핵폭탄을 가진 나라와 전쟁한 적은 없지만 예. 현재 북한의 능력은 아직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거든요. 네. 그 능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되었지만 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골든 타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또 지난 100년 이래로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미 본토 워싱턴 DC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예. 선언한 나라는 없어요. 예. 하나 있었죠. 소련.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는 없어요. 네.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본토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올바른 그 국정을 운영해가기 힘들고 네. 또 재선에 성공하기 힘들죠.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으로 봤을 때 좀 더 네. 강한 어떤 그 군사적 카드를 뽑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걱정을 저는 합니다.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는 끝났다라는 말을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틀림없이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지금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측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미국도 설득을 하고 중국에게 설득을 하고 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런 사태를 가져왔고 그 틈을 우리 국방부는 계획이 필요한 상태로 장군들이나 많은 국방계획의 필요성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저런 부패한 어떻게 보면 군으로 부패까지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군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미국이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핵 정책을 추진해 왔었죠. 네. 그것은 북한이 스스로 핵 무기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자라고 먼저 문을 열고 나오면 네. 대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네. 북한이 그럴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만무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는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었고 네.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동안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5년 7월까지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을 하려면 반드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당근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 상황 보전 뭐 이런 당근을 제시했겠고 예. 채찍은 페르시아만 입구에 항공모함을 두 척을 항상 이렇게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예.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2015년 7월 이후로 이란하고 핵 협상이 끝나면서 예. 사실은 전략적 인내의 그 북한 핵 정책의 시효는 다 했습니다. 예.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자체가 어떤 그러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평화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어떤 그 성향이기 때문에 네.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네. 사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예. 우리나라에 예. 미군 전력들이 너무나 많이 예. 또 특히 그중에서도 물자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걸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예. 이미 전쟁 준비는 다 되어가고 있었다. 예. 그런데 네. 뭐 뜻하지 않게 좀 더 매파적인 성격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미군 전력이 항공모함 한 척 두 척 더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전쟁을 할 수 있는 네. 예비 물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런 사실을 뭐 풍문으로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은 충분히 듣고 있고 아직도 소위 말해서 네이비 CD라 그러죠. 뭐 오바마를 암살이 아니죠. 저격했던 오사마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이죠. 네. 오사마 빈 라덴을 갖다 사살했던 그 팀들이 그런 류의 부대들이 아직도 대구에 특수부대 요원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기는. 그거 지금 뭐 제가 또 뭐 단독 보도 특정 보도 한번 할까요? 하십시오. 사실은 나갔다가 예. 최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진해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렇군요. 진해에 들어왔군요. 예. 네, 그 말인즉슨. 네. 왜냐하면 진해가 이제 그 우리 UDT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대가 그러니까 있죠. 아마 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들어갈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들어올 일은 뭐 네이비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사마 빈 라덴을 직접 파키스탄에 가서 제거한 부대인데. 그렇죠. 그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특정한 내용을 시진핑한테, 시민중 수석한테까지도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앞에서 2015년 7월 달 이란과 핵 협상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항모 두 척을 배치시켜 놓고 있었다. 카타르와 바레인 쪽에 있었을 건데 아마. 네. 이 핵모의 배치의 의미 이전에는 프랑스가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는. 네. 근데 그러면 중국이 좀 들어와서 북한과의 핵 협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과연 이란처럼 핵을 포기할 정도로 중국이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하겠는가 이 점에서 또 중요한 전략적 대목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신하균 박사님.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지상군하고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뭐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단둥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도로 거리로 뭐 직선 거리가 아니고 도로 거리로 98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딱히 장애물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한미 동맹이 공고한 상태에서 통일이 되어버리면 미지상군하고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중국이 정말 악몽 같은 일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확고한 약속이 있다면 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데 좀 나서주지 않겠냐라고 희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금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을 하셨듯이 핵을 가진 나라와 전쟁한 나라가 한 적이 있냐, 핵 가진 나라들끼리 전쟁한 적이 있냐 없거든요. 따라서 그 중국은 북한이 그 핵을 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확률은 아주 떨어지고 그 핵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이 사라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북한의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지상군과의 어떤 완충 지역 확보를 위해서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그들의 어떤 국제적 리더십, 체면, 위상 이런 것을 다 희생을 하더라도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끔 압박하는데 프랑스나 영국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신인균 대표께서 특종도 하나 해주셨지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뭐 다른 기술적인 내용들은 워낙 뭐 지금 언론들이 평이하게 다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보도는 질문은 드리지 않고 기술적인 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눈여겨본 거 하나를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발사체 보니까요. 아직까지 뭐 발사 장면은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사실 그 이동 수단으로 이 미사일을 옮겨가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화성을 쏠려 그러면은 4개를 하나로 묶어서 균형을 맞춰서 발사한 모습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진전된 기술인 것 같고 더군다나 요격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게 뭐 정밀 타격 미사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동 뭐라 그럴까요? 수송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옮긴다 그러면 이거는 고정된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진 나라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뭐 공식적으로 5나라, 또 이스라엘 뭐 포함한 비공식 나라까지 해서 8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ICBM 가진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SLBM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발사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 3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ICBM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아니고 사일로라고 하는 지하 갱도형 ICBM 발사대, 고정형 ICBM 발사대거든요. 그러면 이동식 미사일 ICBM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3번째입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능력이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아직은 조금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그 트럭 자체가 발사대예요. 바로 그냥 기립해서 쏴버린다는데 여기는 이동의 수단으로서 그 트럭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발사대가 아니고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다시 스탠딩해서 쏘는 것이니까 조금 발사 시간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짧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견 사전 탐지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죠.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그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이 정말 현실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에 의해서만 그 한반도 평화 체제를 몰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변 선진국들 그리고 주변 강국들의 입장과 좀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오늘 천명을 하셨듯이 대화는 계속 지속을 한다.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계속한다. 라는 것에까지 뭐 굳이 변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선은 전쟁을 막아야 한다라는 선은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압박 정책에 너무 반대되는 것을 하다가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왕따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외교적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